네, 대학원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182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9년 1월 28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새벽에 조금씩 목소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81회를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무척 거북하셨을 텐데요. 182회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용직, 김치수, 김종철 편의 문예사조라는 책에 실려있는 빅토르 위고의 희곡 크롬웰 서문의 내용 중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자료이지요. 빅토르 위고는 로맨틱 드라마, 그러니까 낭만주의 연극의 대표자입니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자이지요. 그가 크롬웰이라는 제목의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서문에서 낭만주의 드라마의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 안에서 빅토르 위고는 문학 예술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옛날의 예술, 그러니까 고전주의 문학 예술의 특징은 아름다움, 이상을 일변도로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현대의 예술,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살던 시대를 그는 현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예술은 숭고와 그로테스크가 병치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야 한다. 라고 이 글 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숭고, 서블라임과 기괴, 그로테스크의 대비가 예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학 예술이나 또 르네상스 이후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텍스트를 재발견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예술에 응용하려고 한 신고전주의 문학 예술에 있어서 그것들은 아름다움,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것들을 일관되게 추구한 나머지 아름답지 못한 것, 이상적이지 못한 것이 예술작품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죠. 그래서 장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비극이면 철두철미 비극다워야 한다. 영웅들의 이야기, 고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절대로 고귀하지 못한 요소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술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전반기가 전성기였던 빅토르 위고는 그 시대의 현실, 그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숭고한 것 옆에는 기괴한 것, 그로테스크한 것이 있다. 또 그렇게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것은 기형인 것, 보기 끔찍한 것, 웃음거리인 것, 익살적인 것 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블라임과 그로테스크의 대비는 예술을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맨틱 드라마 안에는 서블라임과 그로테스크, 숭고와 기괴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주장하는데요. 그에 의하면 이렇게 서블라임과 그로테스크, 서블라임 앤드 그로테스크의 모범은 바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낭만주의를 이해하려면 낭만주의 작품에 접하면 됩니다. 낭만주의 문학을 이해하려면 낭만주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지요. 낭만주의 연극을 이해하려면 낭만주의 희곡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낭만주의의 모범을 빅토르 위고로 삼고 빅토르 위고의 작품부터 읽어나가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에 대하여 이해를 시작할 때 그것을 프랑스 낭만주의 작품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빅토르 위고의 작품으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주의 희곡문학의 본질적인 특징을 빅토르 위고는
그로테스크 앤 서블라임, 서블라임 앤 그로테스크, 숭고와 기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론이 그의 크로멜 서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이 자료에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없는 자료이기도 하고 쉽게 찾아지지 않는 자료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자료에 접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된 글이고 더군다나 번역된 글이기 때문에 글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낭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웬만큼 잘 낭독을 해도 귀에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텐데 활자로 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낭독된 버전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간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빅토르 위고의 크롬웰 서문 중에서 일부의 내용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시를 진리로 인도했다. 현대시는 기독교처럼 보다 높게 그리고 보다 넓게 사물들을 한눈에 관찰하게 되었다. 천지 만물은 모두 다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현대시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 옆에는 추한 것이, 우아한 것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것이, 숭고한 것의 이면에는 기괴한 것이, 선에는 악이,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시는 예술가의 협소하고 상대적인 이성이 조물주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이성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기도 했으며, 인간이 그 나름대로 신을 정립시킬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훼손된 자연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도 했으며, 예술이 인간, 삶, 우주 등의 소위 이원성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생명력과 활기를 박탈당한 사물이 보다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 현대시는 스스로를 검토해 보았으며, 아울러 시가 불완전한 방법이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시기에 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기도 한 대사건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적인 멜랑콜리와 철학적 비판 정신의 영향 아래에서 관찰하면서 단호하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 그 걸음걸이는 마치 지진의 충격과도 닮아서 인류의 지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았다. 시는 마치 그가 자연인 양, 빛과 그림자, 숭고한 것과 기괴한 것, 말을 바꾸면 육체와 영혼, 야수성과 심령들을 조금 더 혼동하지 않으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에 섞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종교의 출발점이 곧 시의 출발점이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고대 사회에서 보지 못했던 낯설은 원칙이었으며, 시에 도입된 새로운 유형이었다. 게다가 존재 영역의 조건이 존재 전체의 수정을 가함에 따라 예술에서는 새로운 형식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그 유형이 곧 기괴, 그로테스크였으며, 그 형식은 바로 희극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방금 우리는 고대 예술과 현대 예술, 즉 이미 사라진 형식과 현재의 형식을 구별하는 근본적 특성과 그 상이점을 우리 나름대로 지적했다. 그러나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로서 그것들을 표현한다면 낭만주의 문학과 고전주의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서부터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붙잡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사건 앞에 몰리게 되었고, 따라서 추한 것을 모방의 유형으로 삼고 기괴한 것을 예술의 한 요소로 여기게 되었다. 예술이 자연을 정립하여야 되고
그 자연을 고귀하게 하며 선택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고대인들은 추한 것과 기괴한 것을 조금도 작품화시키지 못하고 말지 않았는가? 그들은 또한 희극과 비극의 결합을 꾀하지도 못하고 말지 않았는가? 고대인들의 예를 돌아보라. 허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허기야 부알로가 있고, 허기야 라아르프가 있지만 실상 현대에 있어서의 기괴,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 기괴, 그로테스크는 오히려 막대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형적인 것과 보기 끔찍한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웃음거리와 익사를 창조해낸다. 그것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독창성 있는 미신을 창조해내고 시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상상력을 길러낸다. 그것은 또 중세의 대중설화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중간 존재들을 대기와 물과 대지와 불에 담뿍 흩뿌렸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마녀들이 소름 끼치게 원물을 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라는 악마의 괴수에게 뿔과 염소발과 박쥐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다. 또 그것은 단테나 밀톤의 격렬한 천재성이 불러일으키는 흉측한 모습들을 기독교적인 지옥으로 내몰아 던져넣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칼로가 즐겨 그리는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사람들이나 익살스런 미켈란젤로의 인물들을 그 지옥으로 던져 집어넣기도 했다. 그것이 이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오는 동안에 인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칠 줄 모르게 펼쳐나갔다. 이러한 스카라무시들이나 희극의 하인들, 그리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익살광대들은 그로테스크한 환상의 창조물이다. 인간의 주름 잡힌 옆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들은 장중한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형이다. 한 희곡 작품에다 남부지방의 상상력과 북부지방의 상상력을 차례로 섞어가며 묘사를 하면서 동주왕 옆에서 스가나렐이 깡충깡충 뛰게 한다든지 파우스트 옆으로 메피스토펠레스가 기어다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그로테스크에서 비롯한다. 그 기괴함이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솔직담백하게 펼쳐지는가. 그 전시대에서는 그렇게도 부끄럽게 언어로 감싸고 있었던 이 모든 이상야릇한 형태를 그로테스크가 용감무쌍하게도 끄집어내어 튀어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고대 신은 절름발의 불카누스를 어쩔 수 없이 동료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거대하게 확대하면서 그 기형적인 것을 위장시키려고 했었다. 현대 정신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대장장이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화에다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급작스럽게 불어넣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현대 정신은 거인을 난장이로 둔갑시키고 애꾸는 거인을 난장이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독창성으로 현대 정신은 레로네의 그 잘난 히드라 대신에 우리의 전설로 전해지는 지방마다 틀린 여러 종류의 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루앙의 이무기라든가 메스의 이무기, 트로이의 괴물, 몽레리의 용, 타르스콩의 괴수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그 괴물들의 형태가 하도 갖가지일 뿐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그 명칭 또한 각각이어서 또 다른 성격마저 갖게 된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 그것들의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서 깊고도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가끔 고대 사회가 무색할 정도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분명히 그리스 신화의 복수의 여신들은 맥베드에 나오는 마녀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며 따라서 진실하지도 못하다. 플루톤도 실상 악마는 아니다. 예술에 있어서 그로테스크의 사용에 관한 아주 새로운 책이 쓰여져야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의 편협한 비평이 아직도 추적하고 있는 이 풍요한 유형으로부터 현대인들이 느끼는 강렬한 인상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대한 문제거리의 몇몇 특징들을
이 서문의 진전에 따라 뒤에서 얼핏 살펴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다만 숭고한 것의 목표로서 그리고 대비의 수단으로서 이 그로테스크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이 예술에게 열어준 가장 풍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루벤스는 그 점을 아마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왕궁의 호화찬란한 행렬이나 대관식이나 장엄한 예식을 그릴 때 즐거이 보기 흉한 궁전의 어떤 난장이들을 섞어놓곤 했기 때문이다. 고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향해서 장엄하게 펼쳐낸 보편적 아름다움이란 단조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줄곧 같은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그러한 인상은 결국은 피곤하게 된다. 숭고한 것에 대해 숭고한 것을 겹쳐놓는 것은 서투른 대조여서 모든 것, 게다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로테스크는 이와는 반대로 보다 신선하고 보다 자극적인 지각을 통해 아름다움을 향하여 상승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정지된 시간이며 비교의 한계이다. 불도마뱀은 물의 요정을 돋보이게 하고 난장이 땅귀신은 공기의 요정을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 현대에 있어서 그로테스크의 출현과 그 행적을 추적하는 것은 흥미있는 연구이다. 그것은 하나의 침입이자 난입이며 버무람이다. 방파제를 무너뜨린 경랑이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어가는 라틴어 문학을 꿰뚫으면서 페르스, 페트론, 주베날 등을 출연시켰고 아우플레이우스의 황금 나귀를 남겨놓았다. 이로부터 그것은 유럽을 재편성한 새로운 민족의 상상력의 세계에 퍼져들어갔다. 그것은 콩트 작가들과 연대기 작가들 그리고 소설가들에게서 넘실대면서 흘러넘쳤다.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튜톤 민족의 꿈속에 나타나 장난을 치기도 했으며 동시에 그 입김으로 기사도에 있어서 진정한 일리아드인 그 훌륭한 스페인의 로망세로를 생동감 넘치게 하기도 했다. 장미 로망에서 왕을 선출하는 장엄한 예식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 기괴함이었다. 그들은 그때 위대한 악당을 선출했으니 그들 중에 가장 뼈가 굵은 친구였다. 그것은 또한 중세의 모든 다른 나라 예술과 나란히 자리잡고 있던 그 훌륭한 건축 양식에도 파고들어가 그 특성을 불어넣었다. 성당 건물의 정면에 그 흔적을 새겨넣기도 했고 정면 현관의 궁룡형 천장 밑에다가 지옥과 연옥을 만들어 넣기도 했다. 그림 유리창에다가는 그것들이 훨훨 불타오르는 모습을 그려 넣었으며 지붕 가장자리의 굽돌이를 따라 건물의 기둥 꼭대기 주위에 괴물과 개와 악마들을 펼쳐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갖가지의 수많은 형태로 나무로 지은 가옥의 정면과 돌로 지은 성의 정면에 그리고 대리석 왕궁의 정면에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예술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스페인 희극의 익살스러운 하인에게 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도 했고 왕으로 하여금 궁전에 미치광이를 두게도 했다. 좀 나중에 엄격한 예의 범죄를 지켜나갔던 시대에서도 그것은 루이 14세의 잠자리 옆에 스카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가문을 장식하고 기사들이 방패에다가 봉건 사회의 상징적인 상용 문자를 새겨넣기도 했다. 게다가 그것은 생활 영역에서 법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수많은 이상야릇한 관습들이 중세의 여러 종류의 제도에 침투한 것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그 옛날 하층민들로 뒤죽박죽 들어찬 사용수 호송차 속에서 테스피스가 훨훨 뛰어올랐듯이 그것은 익살광대의 무대이자 왕궁의 대연회장인 그 유명한 대리석 책상 위에서 법원의 서기들로 하여금 춤을 덩실덩실 추게도 했다. 예술과 생활과 법의 영역에서까지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그것은 드디어 교회의 영역으로 들이닥쳤다. 가톨릭이 판치는 도시마다 이상야릇한 예식이 행하여지고 온갖 미신들을 동반한 채 그리고 갖가지 기괴함에 둘러싸인 채 종교와 숭고함은 이상한 행렬을 이루게 되었다. 단번에 그 기괴함을 묘사하자면 문학의 여명기에 그것은 그대로 시흥이며 활기이며 창조의 수액이어서
현대시의 문 앞에 익살스러운 세 명의 호우머를 즉시 배출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아리오스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그리고 프랑스의 라블레가 바로 그들이다. 문명의 제3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그로테스크의 영향이 용솟음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될 것이다. 소위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 그것이 아름다움과 밀접하게 창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점으로 보아서 명백하다. 보다 순박한 대중적 설화에 있어서까지도 때때로 현대 예술의 이러한 신비한 점을 놀라운 본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대 사회는 미녀와 야수를 창조해내지 말았어야 될 법한 일이다. 사실 우리들이 태어난 이 시대에 있어서도 문학에 있어서 숭고함에 대해 기괴함이 너무 지나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발의 열기로 곧 사라지는 새로운 열정이어서 차츰차츰 꺼져가는 첫 파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름다움의 유형이 그 역할과 그의 권리를 곧 되찾아 다른 원칙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기괴함은 이제 무릴로가 그린 왕궁의 벽화의 한 모퉁이나 베르네제의 성스러운 작품 한 구석에,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궁의 벽에다 풍요하게 수놓은 황홀과 공포의 광경과 곧이어서 루벤스가 앙베르 성당의 천장에다 그린 무시무시한 전락 등 예술이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이 두 개의 최후의 심판들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두 개의 원칙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될 시기가 된 것이다. 단테가 호머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의 인간과 시인 왕은 모든 것을 정착시킬 것이고, 이 두 명의 천재적 수는 그들의 두 불길을 하나로 만들며 이 하나의 불길 속에서 셰익스피어가 용솟음쳐 올라온다. 우리들은 드디어 현대의 시적 절정기에 도달했다. 셰익스피어, 그는 곧 드라마이다. 드라마는 늘 같은 영감을 갖고서 기괴한 것과 숭고한 것, 무서운 것과 우스꽝스러운 것, 비극과 희극을 한데 섞어 용해시킨다. 드라마야말로 제3기의 시, 즉 오늘날의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하자. 시를 3기로 나눌 수 있다. 시의 각 기는 문명의 각 시대와 그대로 일치한다. 즉 시가 오드와 서사시, 그리고 드라마가 바로 그것이며, 원시 시대는 서정적, 고대 사회는 서사적, 그리고 현대 사회는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는 영원을 노래했고, 서사시는 역사를 장중하게 치장했으며, 드라마는 삶을 그려 보여주고 있다. 제1기의 시적 특성은 순박성이고, 제2기의 그것은 단순성이며, 제3기의 그것은 진리이다. 음유시인들은 서정시인들이 서사시인들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며, 서사시적 소설가들은 나중에 희곡시인으로 변화한다. 역사가들은 고대사회에서 태어났고, 연대기 작가와 비평가들은 제3시대에 태어났다. 시가의 등장인물은 아담, 카인, 노아 등의 거상들이며, 서사시의 그것들은 아킬레스, 아틀라스, 오레스테스 등의 거인들이며, 드라마의 그것들은 햄릿, 맥베드, 오셀로 등의 인간들이다. 그리고 시가는 이상을, 서사시는 장중을, 드라마는 현실을 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시는 결국 성서와 호머와 셰익스피어라는 3대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 펼쳐진 것이다.